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네 4대 분야인데요. 하나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는 분야가 있고요. 지금 이제 앞에서도 소개한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신선식품류가 오릅니다. 나머지 이제 공공요금이라든지 뭐 전세가라든지 하는 네. 크게 보면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신선식품류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는 어느 정도는 예고되었던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선식품류 같은 경우는 이상 뭐 한파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정부도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국가들이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풀린 돈이 곡물 투기를 일으키고 원자재 시장에 쇼크를 주고 있고 그것이 환율을 타고 국내로 지금 전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그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조정을 하고 이렇게 버텼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때 돈 풀어서 막았던 거죠. 결국 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선식품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는 예고되었던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예, 뭐 정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예. 뭐 조금 부연을 하자면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 물가가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말씀하신 대로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 1년 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가 4.7%가 올랐는데요. 그 당시 이제 2008년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3.9% 올랐습니다. 근데 올해는 4.1%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2008년보다도 지금의 상황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네.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2008년과 비교를 해본다면 좀 공통점이 지금 이제 정기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이제 그러니까 뭐 국제 원자재 가격의 이제 그러니까 수급이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상 이변 때문에 국제 이제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든지 또는 과잉 유동성 때문에 이 그러니까 원자재 펀드와 같은 이런 투기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적인데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이런 국제 원자재 가격이나 농산물 가격이 지금 수준이 아직 2008년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예. 굴이나 주석 같은 것은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2008년 초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올 1월 달에 물가가 2008년 1월 달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런 해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추가적인 요인도 더 이제 덧붙이고 있다라는 것인데 네. 뭐 두 가지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적인 요인, 특히 이제 신선식품 같은 것이나 또는 전월세 이런 것들이 2008년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서 서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이제 차이나플레이션.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싼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국가에서 이제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어떤 공급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로 변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2011년이 새로운 어떤 위험 요소인 것 같고요. 뭐 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의 어떤 물가 상승은 2008년에 못지않는 어떤 그런 어떤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신중한 어떤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물론 예. 쌀은 남아도는 나라입니다만은 주식은 남아돌지만 기타 옥수수, 사료까지 포함하면 식량 자급률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낮은 식량 자급률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입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실 심각한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더 낮습니다. 근데 일본은 신선식품 가격이 2%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예. 그럼 일본은 왜 그거밖에 오르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가 통 큰 치킨 막았죠. 18,000원짜리를 5,000원에 팔겠다고 할 때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이와 같은 논리가 계속되면서 국내 기업들 그 누구도 국제시장에서 국제 곡물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국제 곡물 시장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워서 말하자면 낮은 단가에 구매력 있는 업자로 나가서 시장을 흔들 수 있어야 되는데
국내 기업들은 그야말로 프라이스 테이커예요. 앉은 자리에서 국내 수입업자들은 그야말로 국제시장의 곡물시장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르는 대로 사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해외 농장만 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해외 농장이 1200만 헥타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해외 농장이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30만 헥타가 전부입니다. 일본하고 아주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온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일본이 사오는 가격과 우리가 사오는 가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농산물 시장의 유통개혁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올 때 산지에서 100원짜리가 소비자에게 올 때는 정확하게 200원 되거든요, 평균. 마진이 중간에 절반 정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국내적으로도 유통 구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나가서 국제 곡물 시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업자가 아무도 없죠. 네. 육성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국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들이 그대로 국내 시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시장 개혁, 예를 들어 국내 유통 시장의 혁신 이런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해 왔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 가격이 아주 탄력적으로 튀어버리는 바로. 어떤 완충 장치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네. 일본은 이제 그 구조가 나름대로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일본보다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높은데도 일본이 우리보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신선식품률이라든지 곡물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게 가고 네.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지금 정기재 위원님께서 이제 신선식품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원인 진단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책을 생각하는 데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게 2007년 통계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물류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그 당시 GDP의 약 한 15% 정도 됐습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다른 어떤 미국은 이게 한 8%밖에 안 되고 다른 어떤 이제 선진국은 물류 비용이 GDP의 한 10% 정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물류 비용이 굉장히 과중한 겁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이 유통산업 또는 유통 구조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통산업의 어떤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이 유통산업을 개선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취업 통계를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이제 자영업자와 그리고 무국가족 종사자를 합치게 되면 한 650만 명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서비스나 또는 판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5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 경제 구조상 또는 이제 취업 구조상 이런 유통산업의 영세한 형태로 지금 가 있는 이런 어떤 취업자들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네.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와 무국가족 종사가 거의 30%를 차지하는 이러한 어떤 특수한 구조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물가 대책을 위해서 유통산업을 급진적으로 이렇게 혁신하는 특히 이제 대기업의 진입에 의해서 유통산업의 구조를 너무나 빨리 가져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이 서비스 판매 업종의 자영업자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통산업의 구조 개선이라는 네. 것을 좀 더 자영업자 대책과 함께 네. 좀 더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말씀을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가자는 말. 잠깐만요. 저는 이 유통구조 문제로 이게 번져가면은 약간 오늘 토론에서 이제 아니, 제가 잠깐만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천천히 가는 것은 맞는데 무엇이든지 급격한 이행은 좋지 않죠. 천천히 가는 게 맞는데요. 제가 일선에서 농림부 출입기자 할 때부터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천천히 가지 않았고요. 예. 안 갔습니다. 천천히 가기라도 했으면 벌써 달라졌을 건데 그런 논의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정치적 이유로 저지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오히려 거꾸로 갔죠. 그게 문제인 것이지 벌써 천천히 가서 훨씬 많이 가 있죠.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2005년대 참여정부에도 사실은 이 자영업자 유통산업의 문제가 사실은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이 골목에 있는 어떤 제과점이나 미용실 같은 거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라이센스를 받게 하자, 등록제를 하자라는 지금 보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대책을 내놨던 적이 있어요. 물론 황당하지만 오죽 대책이 없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정말 이게
굉장히 한국 경제 굉장히 핵심 과제 중에 근데 사실 하나인데 우리가 좀 더 정말 곡물 가격이나 식품 가격을 걱정할 때는 그런 사실은 내밀한 우리 속에 이유가 있다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 물론입니다. 단순히 네, 외국의 뭐 알겠습니다. 탓만은 아니어서. 네, 잠깐만 좀 말문을 열어주시죠. 뭐 아까 이제 정기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어떤 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풀어놓은 과잉 유동성의 뭐 문제입니다. 따라서 돈을 풀면 언젠가는 물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경제학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2009년도부터 얘기했던 출구 전략을 어느 타이밍에 적절하게 그것을 구사하는 문제로 사실은 이제 집약이 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어떤 이제 국내외 경제학자들이 이제 한국이 다른 어떤 미국이나 유럽 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 상태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도 그것을 또 자랑을 했고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2009년도 말 또는 늦어도 2010년 초에는 금리 인상을 비롯한 이제 출구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패를 했던 것이 결국에 오늘날에 와서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 실패의 어떤 한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최근에 와서 뭐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정말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네. 그것이 2008년도에 이제 강만수 최준경 라인의 이른바 초기 대응의 이제 실패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후유증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2008년의 정책적 오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늦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들어와서는 아마 이제 물가 대책을 이제 시행하는 것 같은데요. 늦었지만 정부가 물가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쏟게 된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지만 그 대책이 또 너무 어떤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비용을 낳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오늘도 윤정현 장관은 최근에 물가 급등은 공급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일반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말이 별스런 말처럼 안 느끼지만 조금 이제 그 윤정현 말하자면 경제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현재 물가가 오르는 것을 공급의 문제로 규정을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생기는 수요의 문제는 아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대책이 말하자면 공급에 의해서 생긴 요인이냐 수요에 의해서 생긴 요인이냐고 할 때 진단이 공급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라고 지금 느끼는 겁니다. 정부는. 그러다 보니까 공급 쪽에 더 많이 공급을 시키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꿀밤을 줘서라도 내리는 데까지 내려보는 대책밖에 나올 게 없죠. 근데 사실 본질적인 것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마치 공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자체는 풀린 돈이 밀어 올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수요 때문입니다. 근데 세계 각국도 아직까지도 주저하고 있고 또 우리 정부도 공급 때문이다라고 해놓은 것 때문에 말하자면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네. 쪽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는 선택은 업자들 불러다가 쥐어박는 것 외에는 대책이라는 게 지금 없죠. 그러니까 아주 딱하게 된 것인데 사실은 원인 진단에 있어서 삼겹살, 예를 들어서 구제역, 그 공급 문제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채소 가격, 그것은 공급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전세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렇게 오면 이건 공급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장기 저금리 시스템이 계속되면서 생기는 허다한 예상되었던 부작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오늘도 담당 장관이 공급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것으로 최근의 물가를 규정한 것은 굉장히 논쟁적일 수 있죠. 말하자면 그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장관은 나올 대책이 이제 뻔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다고 규정을 하면서 그게 맞는 대책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어느 쪽으로 가건 그 선택을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뭐 정부가 지금 우리 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서민을 희생시켜서 이런 것은 아니죠. 금리를 올리면 또 서민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그 지금은
물가 오르니까 야 그때 왜 금리 안 올렸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금리 올렸으면 지금은 뭐 물가 걱정 안 할지 모르지만 아주 빚더미에 쌓여서 아주 또 고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고뇌가 없는 것은 아니죠. 늘 고뇌를 합니다만은 쉬운 길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뇌가 있을 때 말하자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면 똑같은 고통이라도 또는 조금 더 고통이 크더라도 가야 할 길을 가주면 좋은데 정부로 좀 쉬운 길을 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제가 통큰 치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래도 여기서 울고 국민 중에 이쪽이 울 수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 국민 중에 또 다른 쪽이 울게 되죠. 마찬가지로 웃고 우는 게 뒤바뀌게 되는데 그때는 국가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정부는 이때까지 보면 우는 사람이 좀 더 많은 쪽으로 어떻든 하려고 애를 쓴 거죠. 말하자면 대중 친화적이라고 할까요? 그걸 정부는 친서민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하자면 어떤 응급방 말하자면 대응요법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루어 놓고 대증요법만 임시방책만 내놓다 네. 보니까 지금 와서는 기업들 불러서 혼내는 일 외에는 남지 않게 되어버린 거죠. 그 금리 정책의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논의를 네, 하고 다시, 제가 네, 논의하겠습니다. 간단히만 제가 첨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벤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G20 서울 회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전후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만 복기를 해보면 사실은 아까 이제 금리 인상 등을 비롯한 출구 전략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2009년도에 이미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그 20개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출구 전략은 각국의 사정에 맞게 알아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게 이미 2009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포지션을 계속 취해왔느냐면 G20 서울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이 출구 전략 문제에 관해서 국제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걸 전제로 해서 미국과 유럽이 금리를 인상시키지 않는 한 적어도 서울 이 정상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을 하지 않겠다라는 정규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편한 길로 간 겁니다. 예. 네, 그것이 결국 가져온 어떤 후유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 지난달 13일에 우리 정부가 내놓은 물가 대책은 대단히 어떤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평가가 나와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건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누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금리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물가대책회의도 열리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기준금리도 결정할 텐데 지금까지는 지난달에 0.5%로 올렸기 때문에 동결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습니다만 물가 문제가 워낙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거 또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일부에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과연 금리를 올려야 하는지 올리면 물가를 잡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대개 아마 시중에 소위 금리 전문가 말하자면 채권 투자를 주로 하는 분들은 아마도 이번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 65% 정도 저희 신문이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아마도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것을 선택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어제 윤정인 장관이 공급 사이드의 문제지 수요 사이드의 문제는 아니다 하고 선언을 했고 정부가 오늘 또 다시 날이 새면 물가대책 회의를 열고 결과를 내놓을 텐데 네. 대대적으로 시장 개입주의적인 정책을 쏟아낼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으로서는 사실 물가를 올린다,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물가 올라서 죽겠는데 금리까지 올리냐 하는 일반 국민들의 어떤 불만이 아마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중앙은행으로서도 물가를 올리는 선택을 하기가 사실 이쪽으로 가도 괴롭고 저쪽으로 가도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으로서도 정부가 물가 대책의 소위 미시 대책을 잔뜩 쏟아놨는데 여기에다가 금리까지 또 올리는 정책을 같이 내놓겠는가 하면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어떻든 역시 전공법은 국민들의 고통이 역시 따르고 정부로서도 고통이 따르겠지만
역시 수요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리도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조수간 시일 내에 조금씩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줘야 됩니다. 그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부담을 줘야 됩니다. 그 부담 없이 물가 안정되지 않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물가라는 것을 진정시키려면 소방수가 나와서 원래 한국은행 법에 물가를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 지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기업들 불러다 혼내는 건 고 있지만 한국은행 법에 물가 책임은 한국은행이 지도록 되어 있고요. 한국은행이 3%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물가를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를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뭔가의 대책을 내놔야 되죠. 네. 그래서 조만간 올려야 된다. 상당수 국민들이 고통스럽겠지만 아마도 올리는 방향의 시그널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 교수님. 네. 사실 금리를 올리자는 주장은 세금을 올리자는 주장만큼이나 정치적으로는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예. 그만큼 인기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는 게 결코 달가운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가능한 한 빨리 좀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 2% 이렇게 올리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황을 봐가면서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어떤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계부채의 어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현실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기별로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단위로 가계가 이자를 갚는데 지출한 돈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추정을 해보면 2008년도 4분기 그러니까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터졌을 때 그 2008년 4분기에 가계가 이자 갚는데 쓴 돈이 15조입니다. 근데 작년 그러니까 이제 3, 4분기 그러니까 통계가 가장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작년 3, 4분기에 우리나라 가계가 이자 갚는 데 쓴 돈이 11.7조 원으로 오히려 2008년 4, 4분기보다 3.3조 원이 줄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부채는 거의 10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채는 늘었는데 이자 비용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지금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2008년 4, 4분기의 금리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금리에 가까운 수준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금리는 거의 2%포인트 정도 너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수준에서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했던 어떠한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의 우리에게 닥칠 고통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모든 나라가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 우리나라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만 이 부채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이 당장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은 좀 용기를 내서 금리를 좀 인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은 역시 이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맡겨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뭐 아마 과거에 100분 토론에서 우리 김상조 교수하고 저하고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만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에 그때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가져간 것은 뭐 불가피한 또는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고환율 정책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또 모든 국가들은 또는 모든 정부는 어떻든 정부가 환율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를 원하죠. 또 실제로 개입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분명 우리에게 물가의 부담을 많이 주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제 유가의 국제 가격의 흐름과 국내 가격의 흐름을 비교해 보면 환율이 직격탄을 주고 있다. 그 충분히 볼 만한 근거들이 있죠. 그래서 환율 문제도 좀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1,100원 약간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1,100원을 깨고 내려오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 아닌가, 뭐 그 정도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 정도선 아닌가라고 일반적으로 보게 된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작년에 이미 환율이 1,100원 이 밑으로 떨어질 쯤에서 이제 연평도 사건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되튀어버린 겁니다. 그 칸츄리 리스크가 아주 심각하게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아주 떨어지면서 환율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근데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살아 있어서 예. 아마 지금 1,100원에 근접해 내려가면 국내 수입업자들이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거 시장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개입하지 않으면 1,100원 밑으로 잘 떨어지지 않는 정도로 지금 1,100원이 일종의 방벽처럼 지금 인식되고 있는 분위기가 외환시장 분위기인데, 그러나 어쨌든 크게 보면 역시 정부의 어떤 전체적인 가이던스의 방향은 환율도 좀 떨어지는 쪽으로 유도되거나 또는 방임되거나 예. 하는 것이 지금의 정책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죠. 네네. 김 교수님, 네. 그 환율 정책 얘기를 하다 보면 2008년도에 강만수 장관, 최준경 차관의 그 이제 정책 문제를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 2008년 당시에 강만수, 최준경 라인의 환율 정책이 무조건 실패했다, 잘못됐다, 또는 그분들이 무지나 또는 무능해서 그랬다라고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환율 정책도 선택의 문제인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그와 같은 환율 정책을 폈던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어차피 대기업들의 수출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경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고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상수지를 흑자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도 고환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판단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와서 짚어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강만수, 최준경 라인의 이와 같은 고환율 정책, 정확히 평가하면 중상주의적인 환율 정책이 비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용을 누가 부담했느냐라는 것인데, 결국은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수 중소기업들이 그 비용을 부담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 고용사정이나, 그러니까 성장률은 6%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물가 상승을 통해 가지고 서민들에게까지도 지금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평가해야 될 것은 그 정책의 수혜자와 그리고 비용 부담자를 정확하게 보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정말 2008년에 그와 같은 어떤 정책적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약간 반론을 드려야 되겠는데. 근데 이거 한 말씀만 덧붙이고요. 지금은 이제 뭐냐면 정부가 이제 시장에,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만큼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하반기가 되게 되면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가 어쨌든 양적 완화 정책을 거두고 출구 전략을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환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 하락에 대한 공포를 좀 걷어내고, 네. 그러니까 이 어떤 경제 정책의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네. 그 당시 환율은요, 이 얘기는 분명하게 좀 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 당시 환율이 9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가들이 전부 키코 같은데 투기해가지고 다 손실을 봤죠. 970원 말하자면 이었죠. 900원대의 환율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신흥국 중에서 비교적 경제 성장률이 좋고 물가를 걱정해야 될 정도가 된 상황에서도 이번 1,100원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900원에서 97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환율이 얼마나 잘못된 환율이라는 게 지금 와서 명백해졌죠, 우선. 그래서 아주 인위적으로 잘못되었던 환율을 바로잡았던 측면이 있고요. 무슨 누구에게 밀어주고 누구를 희생시키고 편갈라서 뭐 정치적인 이런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환율이 900원에서 970원대 갔던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전부 일본의 미쓰코시 백화점에 가서 말하자면 명품들을 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환율을 바로잡았던 측면이 크고, 만일에 그때 과환율 정책으로 가서 무역 수지를 방어하지 않았으면
미국이 금융위기가 터지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거의 99.9% 외환위기를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볼수록 오히려 관율 정책은 그나마 잘된 정책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편을 갈라서 계급주의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정책의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 문제를 또 계급주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그거는 좀 지나친 표현이시고요. 경제 성장을 할 때 모든 사람에게 다 구분해서 경제 성장률을 표준화를 맞춰줄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2008년도에 환율 정책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그 970원의 환율이 적정 환율이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뭐냐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의 움직임의 방향 자체를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준경 강만수 라인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환율의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 자체를 그것을 단기적으로 의도적으로 꺾으려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 반발해서 결국 실패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시장의 반발에 의도를 시장의 반발로 실패를 한 건 아니죠. 이렇게 하시죠. 네, 시장의 반발로 실패를 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강만수 장관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좀 한마디 할게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국제 투기 세력들이 다 모여서 하여튼 난장판이었죠. 그래서 900원, 970원 사이에 등락을 하면서 900원 깬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1100원대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1100원대가 적정이냐 아니냐는 정도로 얘기가 될 정도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수년 동안 성장을 한 지금도 1100원이 적정하냐 안 하냐 1000원이 적정하냐는 것을 논의하던 상황에서 당시 900원대였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비정상적인 환율 때문에 무역 수지가 떨어져 나가고 했던 겁니다. 지금 어떤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만일에 그 당시에 무역 수지를 방어를 못했으면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극단적인 상황이 와서 아마 전 국민 경제가 초토화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쉽게 무슨 잘하겠습니다. 누가 이익을 보고 손실을 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문제는 아니죠.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 부분이 독과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가에 상당히 뛰어넘는 독과점적 가격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이른바 이제 담합이나 또는 이제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이제 규제하는 그런 경쟁정책적, 공정거래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들의 이익보다는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후생을 좀 더 이제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산업 정책이나 또는 경쟁법적 정책을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에 관해서 지금 정부가 지금 현재 공정위가 취하고 있는 정책이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공정위가 2009년도에 이제 공정거래백서가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2009년도에 한 해 동안 담합 조사를 해서 과징금을 매긴 조치 건수가 총 60건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과징금을 매긴 회사 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품목으로 따지면 5개 내지 6개밖에 안 됩니다. 1년에. 따라서 공정위가 어떤 하나의 품목에 담합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몇 년이 걸리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요. 더 나아가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이른바 독과점적인 가격 설정의 경우에는 1년에 한두 건 바뀌었고 실제로 가격 남용 행위로 제재한 건 지난 10년 동안 놀라지 마십시오.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근데 이거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공정위가 이런 어떤 법을 집행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공정위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23개의 품목을 다 지정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 조사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이 조사의 결과 과징금을 부과해서 행정소송에 가게 된다면 제가 짐작컨대는 그 소송에서 아마 공정위가 거의 대부분 다 질 겁니다. 결국은 이게 조사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알아서 가격을 낮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시장 질서를 공정하고 경쟁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왜곡하는 효과만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김 변호사께서도 그렇고 김 교수께서도 그렇고 독점 대기업, 담합, 불공정 거래 이런 말을 쓰면 대개 이제 일반인들은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독과점 분야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유 4사에 의해서 독과점되어 있는
통신 3사에 의해서 독과점되어 있는 지금 휘발유 가격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정부하고 정유사들이 아주 맹렬하게 붙어 있습니다. 예, 평행선을 달리고 예, 있죠. 비대칭적이다. 국제가가 올라갈 때는 빨리 따라 올라가고 국제가 떨어질 때는 왜 천천히 떨어지냐. 말하자면 이게 비대칭인데요. 놀랍게도 휘발유 가격은 정유사들이 정하지 않습니다. 휘발유 가격을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지금 윤정현 장관도 휘발유 가격을 정유사가 정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유회사들이 주유소에 넘기는 휘발유 가격은 기계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넘기기 시점의 일주일 전 싱가포르 국제 시세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재밌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기계적으로 결정이 돼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그 가격은 주유소가 결정하죠. 그래서 정유사들에게 지금 팔을 비틀어서 내리라 그러면 정유사들이 내릴 방법이 없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통신요금입니다. 통신요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해줍니다. 너 얼마 받아라라고. 업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 이 정도는 받아야 투자도 되고 기계가 운영도 되고 사무실 운영도 되겠습니다 하고 갖다 내면 정부가 그래라 하고 사인해 주는 가격이에요. 그건 마치 지금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대기업들이 무슨 횡포를 부려가지고 정부는 그 횡포 부리는 기업을 어떻게 혼내줘서 가격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정부가 약간 오버하고 있는 건데요. 휘발유 가격 2,000원, 1,800원 중에 세금이 50%입니다. 정확하게. 세금 종류 6종류가 들어갑니다. 휘발유 1,800원을 국민들에게 팔아서 정부가 50%를 정확하게 가져가고 정부는 원가가 안 들죠. 정유사들이 가져가는 게 2원을 가져갑니다. 100원 중에 정부가 50원을 가져가고 정유사들이 가져가는 게 2원을 가져가요. 말하자면 나머지는 다 원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똑같은 석유 장사를 해서 정부는 거기서 50원을 빼먹고 정유사들은 2원을 빼갑니다. 그럼 가격을 낮추면 누가 낮춰야 되나요? 정부가 유류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이 예를 들어서 세수가 얼마죠? 정부는 그럼 왜 유류세를 안 내리냐? 유류세부터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행세는 또 지방세입니다. 거기에다가 교육세 붙죠. 부가세 또 붙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이 붙는데 정부의 세수가 중앙과 지방을 합쳐서 35조 원이 넘습니다. 1년에 걷는 세금이. 그 온 국민들은 정부가 뭐 해놔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복지국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쓸 돈은 무진장 많죠. 그러니까 이제 100원 팔아가지고 정유사 2원 가져가고 정부 50원 가져가는데 2원 중에 1원이라도 내려봐라. 내 거 50원은 못 내리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칭적인 가격이다 하고 정부가 기업만 말하자면 혼을 내고 있는 거죠. 잘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네. 그 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 주택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매매 시장하고 전월세 시장이 사실은 대체제의 관계에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한 시장을 안정화시키면 한쪽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결국 이가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더 많이 사게 매매 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또 주택 가격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또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시각에서 굉장히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잘못 처방을 하는 그런 어떤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물가 대책을 비롯한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선택이 필요한 건데요. 정부가 너무나 성장도 물가 안정도 이런 식으로 다 하면서 이것저것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그렇게 동원하기보다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다 분명하게 정해서 제한된 어떤 정책 수단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의원님. 사실 이 이명박 정부 행정부 들어서 좀 구조개혁들이 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누적이 이제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친서민이다라는 슬로건은 좋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구조개혁을 못하게 했던 것이거든요. SSM 문제도 마찬가지고 소위 동반성장이라는 것도 생산자 물가를 아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슬로건들은 다 좋은데 이게
다 구조 개혁을 해야 될 걸 못하는 쪽으로 계속 작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물가에는 어떻든 정부가 구조 개혁을 못했다는 에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조차도 또 시장 개입적으로 기업들 불러서 꿀밤 주는 방법으로 간다면 정말 이것은 문제가 많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참 뭔가 깊이 있는 철학을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